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제 발소리는 이 거대한 저택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는 초침 소리 같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에서는 값비싼 향나무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이 집의 위선적인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김은숙 회장의 왕국이자 나의 지옥이었습니다. 식사실 문을 열자 숨막히는 정적이 저를 맞았습니다. 거대한 원목 식탁 위에는 완벽하게 각을 맞춰 놓인 은재, 커트러리와 그 안에 담긴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한 한정식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무엇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박제된 풍경,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 금박을 두른 여왕처럼 앉아있는 여자, 제 시어머니 김은숙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분명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 안에서는 얼음 송곳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박강우는 그 옆에서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 표정. 모든 것을 방관하며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려는 비겁자의 얼굴. 이젠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고쳐쥐었습니다. 차갑고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손바닥에 눅눅한 땀과 대비되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쾌함이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은숙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늦었구나, 서연아. 목소리는 비단결 같았으나 그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이 고상한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비닐봉지에 못 박혔습니다. 하인들의 눈에서는 경멸이, 남편의 눈에서는 체념이, 그리고 김은숙의 눈에서는 차가운 호기심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식탁으로 다가가 태연하게 봉지 안에 물건을 꺼내 값비싼 도자기 접시들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투박한 팥 시루떡이었습니다. 묵직한 노수저가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김은숙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첫 번째 실금. 서연아, 이게 뭐니? 내 생일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떡을 사온 게냐? 그녀는 교묘하게 나를 속었고 철없는 며느리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나였으니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악의 없는 얼굴로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이 떡 참 좋아하셨다고 들어서요. 아버님, 내가 내 입으로 직접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김은숙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식탁에 흐르던 긴장감의 결이 바뀌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 파동의 한가운데로 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사상에도 못 오르는 분인데 생신상이라도 올리면 좋잖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의 무덤 위로 제가 첫 삽을 뜨는 소리였습니다. 김은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빚어진 도자기 인형에 금이 가는 순간을 저는 황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 얼굴. 수십 년 묵은 죄책감이 만든 그 표정.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당신의 맨 얼굴. 그때 제 남편 박강훈이 곤란한 듯 웃으며 이 연극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생각이 깊네. 어머니, 그래도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곤란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듯한 미세한 빛이 스치는 것을 이 남자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의 흐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를 이용해 제 어머니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이 지옥에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니까. 식사실의 문을 닫고 나오자 비로소 숨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불꽃 하나가 심장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은숙, 당신이 내 아버지의 피눈물로 차린 이 생일상에 나는 당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올려놓았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파멸의 전체 요리일 뿐이다. 내 복수는 이제 막 첫 번째 장을 열었을 뿐이다.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누가 재가 되고 누가 불꽃으로 타오를지 끝까지 가보는 거다. 내가 떠난 식사실의 정적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을 겁니다. 문이 닫히고 내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 안에 얼어붙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을 터. 김은숙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중앙에 놓인 아직도 희미하게 온기를 뿜어내는 팥 시루떡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떡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한 남자의 망령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강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벼운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이제 칼을 뽑았네요. 그것도 아주 벼려서 나를 세운 칼을요. 어머니 생신상에 아버님의 기일을 선물하는 며느리라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금기시된 그 이름을 마치 낯선 외국어를 발음하듯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김은숙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떡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아비는 너 하나뿐이다. 아들 박강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의 심장을 뛰게 했던 남자는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떡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시는 걸 보면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던지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잔인한 탐색전이었습니다. 박강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복수와 어머니의 과거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꽃을 가장 안전한 VIP석에서 관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위험한 불장난의 중심에 서서 자신은 결코 데이지 않을 자신이 있는 남자.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박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전체 요리가 이 정도면 메인 디쉬는 얼마나 화려할지 기대되는군. 서연아, 내가 이길지 어머니가 이길지. 나는 승자의 편에 설 준비만 하면 되겠어. 같은 시각 서재에 들어선 김은숙은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그저 먼지만 쌓인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통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풋풋하고 가난한 젊은 시절의 김은숙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소환해낸 바로 그 남자, 내 아버지였습니다. 김은숙의 손이 사진을 향해 뻗어나가다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 시절의 가난과 열정, 그리고 배신. 그녀가 지금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땅속 깊이 묻어버린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라는 이름의 침입자가 그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김은숙이 조용히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감히 내까지 깨. 그녀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바스러질 듯 낡은 사진이 그녀의 악력에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구겨진 사진 속 남자의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와 함께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이름 모를 감정이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김은숙은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윤 실장, 지금부터 서연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내. 누굴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20년 전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 아직 입을 놀릴 만한 놈들이 누가 남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혹한 기업 총수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령의 속삭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유령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주 완벽하게 땅속에 묻어버릴 차례였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하게. 김은숙의 저택을 나온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길은 무의식적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창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시동을 끈 채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일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았습니다. 내 복수의 시작은 1년 전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절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떡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숙은 그 떡집의 단골 손님이던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팥시루떡을 유난히 좋아하던 그녀를 위해 매일같이 떡을 쪘고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남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이어리 곳곳에는 그녀에 대한 애정이 풋풋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더 큰 성공과 야망을 위해 당시 유력한 기업의 외아들이었던 박강훈의 아버지, 즉 나의 시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창업할 때 떡집을 팔아 마련한 돈을 사업 자금으로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은숙의 꿈이 곧 나의 꿈이니까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배신은 아버지가 개발한 새로운 식품 기술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술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은숙은 그 아이디어를 통째로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냈고 그것이 오늘날 그녀가 이끄는 거대 식품 기업 미성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돈, 그리고 자신의 꿈까지.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은숙이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내 심장을 가져가 그 자리에 얼음을 채워 넣었다. 나는 이제 빈 껍데기다. 하지만 괜찮다. 나에게는 아직 서연이가 있으니까. 내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먼 훗날 내 딸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부디 모든 것을 용서하길. 복수는 또 다른 지옥을 만들 뿐이니까. 하지만 아버지,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습니다. 기술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업계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버지는 결국 작은 공사장을 전전하다가 의문의 추락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내가 박강훈과 결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략 결혼 상대로 내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나는 기꺼이 그들의 인형이 되어 주었고 지난 3년간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며느리를 연기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웃고 무시할 때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말라버려 단단한 분노의 결정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모든 것, 제가 다 되찾아올게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명예까지도요.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가면을 고쳐 쓰고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던진 떡 한 조각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팥시루떡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슬금슬금 피했고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경멸 대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은숙은 내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내 주위로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내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자 본사 지침이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작은 플라워샵에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닥쳤고, 단골로 드나들던 갤러리에서는 VVIP 명단에서 내 이름이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이 김은숙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소리 없이 빼앗아 나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나를 굶겨 죽이려는 거대한 아나콘다처럼 그녀는 천천히 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낯선 남자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내가 외출할 때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김은숙이 붙인 감시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보고할 터였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평소 자주 가던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검은 세단이 뒤따랐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며 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가장 비싼 그림 앞으로 다가가 큐레이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그림 마음에 드네요. 작가가 누구죠? 큐레이터는 나를 알아보고 당황하며 말했다. 아, 박서연 사모님. 그 그림은 이미 판매가.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이 흉흉한가 봐요. 갤러리에 경호원도 다 있네요. 저기 저분 말이에요. 아까부터 저만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나요? 나는 보란 듯이 감시원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큐레이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감시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시선을 피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요를 즐기며 일부러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유일한 비상 열쇠였습니다. 선배, 저 서연이에요.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알게 돼서요. 혹시 미성그룹의 창업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관심 없으세요? 아주 극적이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전화를 받는 상대는 언론사 탐사보도팀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그는 과거 미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김은숙의 압력으로 좌천된 아픈 경험이 있는 실력 있고 집요한 기자였습니다. 그는 내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진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낮게 들려왔다. 그 이야기가 실릴지면이 아직 남아있을지는 모르겠군. 상대가 미성이라면 말이야. 그래서 선배가 필요해요. 제가 가진 건 이야기뿐이지만 선배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낼 힘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 8시 늘 가던 그곳에서 뵐게요. 아마 제 뒤에 불청객들도 함께일 테니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감시원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가서 당신의 주인에게 똑똑히 전해. 이 감옥이 나를 가둘 수 있을 것 같냐고. 김은숙은 나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법이니까요. 그녀가 나를 옥죄어 올수록 나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칠 것이고 그 발버둥은 그녀의 완벽한 왕국에 더 큰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룰은 이제 내가 정할 차례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 뒷골목의 허름한 대포집이었습니다. 일부러 감시원들의 눈을 피해 복잡한 시장 골목을 몇 바퀴나 돈 후에야 겨우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이진우 선배가 먼저 와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에는 세상사에 찌든 피로와 냉소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 행차하시기엔 너무 누추한 곳 아닌가? 내 뒤에 붙은 양복쟁이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겠어.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내 맞은편에 빈잔을 놓아주는 손길은 무심한 듯 다정했습니다. 그 양복쟁이들 따돌리느라 애 좀 먹었어요. 선배 아니었으면 이런 곳 와볼 생각도 못했겠죠. 내 말에 웃음을 짓던 이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며 말했다. 본론부터 하지. 미성의 창업 비화라 그거 내가 10년 전에 파다가 기자 생활 끝장날 뻔한 아이템인데 내가 뭘 안다고 다시 들쑤시는 거야? 김은숙 회장이 어떤 여자인지 몰라. 밟아도 꿈틀하지 않는 지렁이는 그냥 죽는 거야. 박서연.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선배가 찾던 모든 것, 그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미성그룹의 첫 시작이 한 남자의 피와 눈물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요. 이진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이어리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낡은 종이 위를 훑으며 점점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김은숙과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페이지들을 넘길 때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다 읽고 난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빈 소주잔을 채우고 단숨에 비우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젠장,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창업 비화가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고 세운 제국이었군. 내가 그 강덕수 씨 딸이었을 줄은.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미성의 비리를 취재할 때 유일하게 접촉했던 내부 고발자가 바로 아버지의 옛 동료였고 그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물증이 없어 기사화하지 못하고 묻어야만 했습니다. 선배, 도와주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하지만 묻혀버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기도 해요. 선배가 10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이제 저와 함께 끝내는 거예요. 이진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걸 터뜨리는 순간 너는 뭐가 되지? 미성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는 꼴이야. 세상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가십에 더 열광할걸. 너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선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죠.
김은숙이 저를 감시하고 통제할수록 저는 더 발악할 거예요. 이 다이어리는 시작일 뿐이에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고, 분명 배우가 있을 거예요. 전 그걸 밝혀낼 겁니다. 내 단호한 눈빛에 이진우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일단 이 다이어리 내용은 내가 정리해서 가지고 있지. 김은숙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해. 20년 전 사고 기록부터 다시 파헤쳐보자. 당시 담당 형사, 목격자, 분명 어딘가에 조각이 남아있을 거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건 내 특종이야.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 독점 인터뷰는 나하고 하는 거다. 좋아요.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가게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아군이 생겼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외로운 싸움에 과거로부터 온 증인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은숙의 철옹성 같던 제국에 나와 이진우라는 두 개의 작은 망치가 이제 막 첫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진우 기자와 은밀한 동맹을 맺고 있을 무렵 내 남편 박강우는 자신만의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김은숙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내게 안쓰럽다는 듯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요즘 장모님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안색이 안 좋아.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 그의 위선적인 위로가 역겨웠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밖에 없네요. 우리는 서로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완벽한 부부를 연기하는 인류 배우였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바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미성그룹의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전략기획실장 한정혁이었습니다. 둘은 오랜 유학 시절 친구였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세계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자네 집안 시끄럽다던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에 제사상을 차렸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군. 한정혁이 조롱하듯 말했지만 강우는 태연하게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소문이 빠르네. 하지만 그건 그냥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우리 집사람이 아직 철이 없어서. 한정혁이 다시 박강훈을 바라보며 철없는 며느리가 미성의 주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자네 어머니 김은숙 회장님께 강덕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이 바닥 사람들은 어렴풋이 다들 알지. 그게 자네 와이프의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도. 강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정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건 간단해. 미성이 흔들릴 때 우리가 치고 들어갈 틈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내부 정보 몇 개만 흘려주면 돼. 예를 들면 곧 있을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같은 거. 성공하면 자네 몫은 확실하게 챙겨주지.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 언제까지 황태자 노릇만 할 셈이야. 한정혁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달콤했습니다. 박강우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결코 자신의 제국을 온전히 넘겨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강우는 언제나 유능한 후계자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내 앞에서 짓던 다정한 남편의 미소와는 전혀 다른 야심과 냉혹함이 뒤섞인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이군. 하지만 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정혁이 눈살을 찌푸리며 박강훈에게 말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지금 내 아내가 아주 흥미로운 연극을 시작했어. 나는 그저 관객으로 즐길 생각이야. 연극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 무대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겠지. 그때가 되면 굳이 내가 정보를 흘리지 않아도 자네들이 주워 먹을 떡이 아주 많을 거야. 그러니 그냥 기다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쇼를 즐기라고. 그는 자신의 아내, 즉 나를 이용해 어머니의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 복수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향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그는 그 칼날이 만들어내는 파편들을 주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정혁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놈. 아내까지 장기말로 쓰는군. 박강훈이 미소 지으며 장기말이라니 섭섭한 소리. 그녀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야. 나는 그저 충실한 관객일 뿐. 주인공이 화려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작은 조명 하나쯤은 비춰줄 수도 있고, 강우는 내 뒤를 쫓는 감시원들에게 슬쩍 흘렸습니다. 아내가 요즘 대학 시절 기자인 친구를 만나는 것 같던데 너무 압박하지는 말게.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 안쓰러우니. 그는 내가 이진우 기자와 접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내 복수극이 더 판을 키우도록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내 복수를 위한 방패막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는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김은숙,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는 동안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어부지리를 노리는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이 지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진우 기자와의 공조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료들을 다시 꺼내 먼지를 털었고 나는 아버지의 다이어리에 언급된 인물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김은숙의 감시는 여전했지만 박강훈이 뒤에서 흘린 정보 덕분인지 예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김은숙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미성그룹이라는 완벽한 성에 작은 균열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진우는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한 경제지에 작은 기사 하나를 흘렸습니다. 내용은 미성그룹, 20년 전 주력 상품의 원천 기술, 특허권 분쟁 가능성 제기라는 아주 원론적이고 조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업계에 떠도는 루머 수준의 짤막한 단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미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숙은 즉시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던 플라워샵의 VVIP 고객 명단에는 재계 인사들의 아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교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세무조사 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나를 동정하면서도 은근히 미성그룹의 상황을 떠보려 했습니다. 서연 씨 힘들겠어. 시어른 일까지 신경 쓰려면. 오늘 아침에 기사 봤는데 별일 아니지?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요즘 부쩍 옛날 분들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20년도 더 된 사진들을 꺼내보시면서 한숨을 쉬시기도 하고 꼭 무언가 정리하시려는 분처럼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내 말은 그 어떤 폭로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내부자인 며느리의 불안감 섞인 증언.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사교계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은숙 회장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 미성의 성공 신화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억측들이 사리부터 부풀려졌습니다. 다음 날 미성그룹의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와 내 몇 마디 말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은숙은 처음으로 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짓이냐?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순진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은숙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표정 집어치워라. 내가 사교계에 나가서 무슨 말을 짓거리고 다녔는지 내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돈? 아니면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라도 탐이 나는 게냐? 돈이나 자리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어머님.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할 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토록 감추려는 과거의 진실 말이에요.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자 김은숙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내게 던졌습니다. 그 입 다무는 대가로는 충분할 게다. 여기 내 이름으로 된 강남 빌딩과 주식이 들어있다. 이거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강훈이와는 이혼시켜주마.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주겠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회유이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녀의 책상 위로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받으러 온 거죠.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주가 하락은 작은 경고에 불과해요. 다음번엔 어머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 바로 그 미성이라는 이름에 아주 큰 흠집이 나게 될 겁니다. 내 말을 끝으로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 뒤로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철옹성 같던 그녀를 흔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균열에 불과했지만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주가 하락 사태 이후 김은숙은 눈에 띄게 예민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불을 밝혔고 임원들을 닥달하며 루머의 근원지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익명의 제보와 뜬 소문으로 시작된 것이라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장수처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진우 기자를 통해 알아낸 20년 전 아버지의 추락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였지만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다문 채 고향으로 낙향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그의 식당을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계를 풀었을 무렵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혹시 20년 전에 서울에서 공사 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남자는 내 말에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소. 나는 평생 여기서만 살았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떨리는 동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셨어요. 아저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돈 때문에 평생 죄책감 속에 사실 건가요? 나는 그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내 연락처가 적힌 쪽지만 남겨두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그의 양심 속에서 어떻게 자라날지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나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은숙이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던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에 가운 차림으로 위스키를 마시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깨어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나약한 인간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눈은 평소의 냉기 대신 붉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거냐고. 분노에 떨고 있는 김은숙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게 두려우셨다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남의 인생을 짓밟고 그 위에 성을 쌓을 때부터 이 모든 건 예견된 일이었어요. 김은숙이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알아. 가난이 얼마나 지독한 건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아냐고. 내 아비는 꿈만 꾸는 이상주의자였어. 하지만 난 현실을 살아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건가요? 내 차가운 질문에 그녀의 말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죽이지 않았어. 그건 사고였어. 정말 그럴까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어머님께서 20년간 지켜온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걸 세상 모두가 알게 되겠죠. 그때 2층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박강훈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김은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취하셨어요.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몰아붙이지는 마. 무대가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잖아.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서늘한 관객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니의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자신의 게임의 일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진짜 적은 김은숙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거대한 저택 전체가 나를 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이라는 것을. 김은숙의 깨어진 가면 아래로 드러난 것은 그녀의 나약함이었지만 내 남편의 완벽한 가면 아래에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예상보다 빨리 싹을 틔웠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중전화 발신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칠 전 만났던 그 목격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할 말이 있소. 하지만 전화로는 안 되겠소. 내일 밤 12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봅시다. 나도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 이제는 벗어던지고 싶소. 그는 김은숙 측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이진우 기자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미끼일 수도 있었지만 진실에 다가갈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약속된 시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마포대교.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고 이진우 기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남자에게 돌진했습니다. 안 돼요. 내 비명과 함께 남자는 차에 치여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검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달려와 쓰러진 남자의 상태를 살폈고 나는 119에 신고하며 떨리는 손으로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은숙이 손을 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목격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내가 목격한 차량은 대포차였고 주변 CCTV는 공교롭게도 모두 고장 나 있었습니다. 김은숙의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증거를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병실에 누워있는 남자의 소지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알아볼 수 없는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나는 이진우 기자와 함께 밤을 새워 그 숫자의 의미를 파헤쳤습니다. 이진우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날짜는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야. 그렇다면 이 숫자는 혹시 계좌번호 아닐까? 우리는 수첩에 적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선배, 혹시 아버지 유품 중에 은행 관련 서류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유품이 보관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진 끝에 우리는 낡은 통장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의 마지막 거래 내역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거액의 돈이 아버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수첩에 적힌 그 의문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미성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최종적으로 이체된 계좌의 주인은 바로 내 남편 박강훈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은숙은 아버지를 회유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받자마자 아마도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당시 유학 중이던 박강훈의 계좌로 그대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강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가 내 앞에서 보여준 방관자적인 태도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내 복수국을 이용해 어머니를 압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 자체에도 그가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통장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소름 끼치는 악마가 이제 나의 싸움은 김은숙 한 사람을 넘어 이 집안 전체를 향한 전면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진실의 조각을 손에 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은 미성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로 정해졌습니다.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나는 김은숙과 박강훈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티 당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최근의 루머 때문에 나는 이미 이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곧장 무대의 주인공인 김은숙과 박강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박강훈은 여느 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자기, 오늘 정말 아름답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럼요. 아주 좋은 일이죠.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당신과 어머님께 드릴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나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은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은숙 회장님, 그리고 제 남편 박강훈 이사님, 미성그룹의 영광스러운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제가 이 그룹의 진짜 초석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 한 정직한 기술자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죽음뿐이었죠. 나는 통장을 펼쳐 보이며 아버지와 박강훈 사이의 동거래 내역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은숙 회장님께서는 입마금을 위해 제 아버지께 거액의 돈을 건네셨고 아버지는 그 돈을 당신의 아들 박강훈 이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박강훈 씨, 당신은 20년 전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침묵했나요? 아니, 침묵을 넘어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박강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김은숙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김은숙은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왜요, 어머님? 이제 와서 두려우신가요? 당신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제 아버지 강덕수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20년 전 추락사고에 대한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말을 외치는 순간 파티장 문이 열리고 이진우 기자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진욱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김은숙에게 소리쳤다. 김은숙 회장님, 20년 전 강덕수 씨의 죽음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과 수군거림, 그리고 끝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김은숙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강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섬뜩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단한데, 서연아. 내가 이 연극의 판을 이렇게까지 키울 줄은 몰랐어. 하지만 어쩌지?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거든. 그는 나를 지나쳐 경찰에게로 걸어가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가 강덕수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방패 삼아 자신을 위기에서 구하고 동시에 미성그룹을 차지하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마저 제물로 바치는 가면을 벗은 악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복수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끔찍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김은숙이라는 괴물을 잡으려다 나는 더 교활하고 잔인한 괴물을 깨우고 만 것이었습니다.